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성과도 있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해결된 숙제가 거의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은 면했다, 선방을 했다, 첫 단추를 잘 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외교적인 측면이고요.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도 뭐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최악의 상황은 농산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담에서 언급되거나 갑작스럽게 돌발 발언을 통해서 우리 쪽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면 이제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 어떤 거냐면 이제 쌀 개방이라든지 소고기 수입 같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하는 모습이 협상이 아니라 일종의 겁박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서라든지 이제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사실 원자력 분야라든지 미국이 원하는 뭐 조선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MOU 같은 것들을 체결하면서 일정 부분 뭐 투자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조선하고 원자력 분야거든요. 이 두 분야가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 대해서 뭐 협상을 할 것이다. 이 두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든지 뭐 조인트 벤처, 뭐 펀드 조성 이런 것들 할 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가 얼마 투자할 것이냐, 투자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관세 자체에 대해서 뭐 자동차 관세를 15%로 고정을 못한 것들 이런 것들에 따르면 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 후속 실무 협상에서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다뤄지겠네요. 지금 아무래도 이게 그 팩트 시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그 협상안을 협상안이 있죠. 협상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어떤 것이고 뭐 자동차 관세는 25%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명시하고 서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좀 안 된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사실은 자동차 관세를 확실하게 15%로 인하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 그다음에 에너지를 사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 얼마를 사오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조금 흔히 말해서 이제 관세 협약에서 한 내용들이 이제 구체화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무 협상들이 뭐 차곡차곡 아마 진행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또 급하게 하는 것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잘 반영해서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불확실성이 잘 해소되지 않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협상을 하면은 문서로 만들고 이걸 명문화하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이 명문화 같은 걸 거부하는 겁니까? 이거는 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 협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서로 양측에서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파이가 100이 있는데 미국이 50% 가져가고 그다음에 한국이 50% 가져가느냐 아니면 미국이 60% 가져가느냐 한국이 40%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조약 체결은 아니고 사실은 비즈니스 관계에서 흔히 말하는 파이를 나눠 먹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파이를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 측 입장에서는 명문화를 하는 순간 내가 가질 파이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이 협상을 우리나라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EU, 다른 나라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사인을 하면은 이 사인이 다른 나라의 협상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좀 사인이 나온 것들은 미국이 실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분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도 원자력 이런 분야들은 명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명시적으로 필요한 분야고 우리나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흔히 말해서 진전이 좀 빠른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EU, 한국이 다 익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차이가 이번에 MOU 체결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는데 미국이 급하게 원하는 원자력 조선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른 진행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고 EU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흔히 말해서 명문화하는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 과정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지금 조선과 원전에 밀려서 철강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도 못했습니다. 50% 관세율, 이 폭탄 관세가 여전한 상황인데 일단 수출이 급감했다면서요. 사실 7월 수출만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26%, 대미 네. 수출이 한 26% 급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 미국이 흔히 말해서 쿼타라고 해서 예전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부 어떤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철강 역시 미국의 어떤 제조업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철강 분야에 이 관세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국 US 스틸이라든지 이런 철강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모티베이션들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들에서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 분야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협상단을 꾸릴 때도 어떤 일정 부분 협상이 가능한 부분을 예를 들어 네. 원자력, 조선 이런 부분 가능한 부분을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아예 협상이 안 되는 부분들. 사실 일본이라든지 EU 역시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고 미국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견고한 자세로 나가고 있기 예.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분야보다는 협상이 되는 분야 쪽으로 집중해서 경제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세 협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US 스틸을 포함해서 미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내 수요를 다 커버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 커버는 못 하겠는데 예. 이제 이것을 육성하지 않으면 제조업 육성 자체가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공장 자체가 미국으로 이전해라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최근 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가게 되면은 현대제철하고 이제 포스코가 같이 가서 철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뭐 국내 기업이 가면은 국내 기업과 잘 맞는 국내 기업의 상품과 잘 맞는 철강 기업 역시 가서 철강을 생산하고 이 생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내 공급망 내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금에 있는 미국 기업만 가지고는 미래에 있을 제조업 수요를 못 맞추겠지만 이제 철강 산업 역시 미국의 이전을 통해서 일정 부분 미국 내에서 철강 공급하는 이런 이슈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이번 정상회담에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했잖아요. 그런데 재계 6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가 이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같은 이유였겠지만 여기서 그렇다면 이 철강과 관련한 발언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지금 모든 나라에 대해서 EU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도 철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쪽에서는 협상이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괜히 이것을 협상 카드로 들고 가는 순간에 이제 다른 쪽에서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협상이 잘 될 수 있는 쪽에서 피해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포스코를 굳이 데려갈 필요가 사실 없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해서 이제 외교 사절단이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인적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미국에 굉장히 압력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완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협상 사절단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 외교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이런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상대방이 조금 더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모습들 많이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도 쪽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바이든 행정부 때나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인도, 모디 총리와 굉장히 관계가 좋았었던 것들,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들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인도의 50% 보복성 관세 이게 실제로 부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크게 뭐 두 가지 배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인도가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또 수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것을 러시아 걸 받아다가 다른 나라에 수출함으로써 일종의 마진 거래까지 하는 것들이 아니냐, 일단 되게 의혹이 많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일단 러시아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래 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그런 예, 예. 이해관계가 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도 입장에서는 원유를 싼 가격에 사서 자국 내 수입도 하고 조금 비싸게 팔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미국이 지금 지향하는 뭐 세계 관계, 예,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고 그다음 뭐 북한 관계 같은 것들을 협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 같은 거 마무리하는 이런 전반적인 미국의 협상에 방해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세 전략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인도 측에서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 또 네네네. 협조적이면 어떻게 보면은 이 협상 같은 것들이 잘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인도는 아무래도 내수가 강한 국가인데다가 농수산물, 그러니까 농산물이죠. 농산물의 어떤 종사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는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디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자라면 인도의 국내 이슈 그리고 미국의 어떤 대러시아 정책 같은 것들이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관세 정책이 나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가 여러 차례 모디 총리에게 전화를 시도했는데 모디 총리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일단은 지금 수출액 자체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액 자체가 그렇게 인도 GDP를 계산하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측면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대로 말해서 이제 농수산물 같은 흔히 말해 1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들의 정치적인 역량 같은 것들, 그들의 의견 같은 것들이 또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도라는 국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국가주의적 성격이 좀 있는 이런 국가라고 예,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수출 시장을 특히나 농산물 시장 같은 것들을 열었을 때 정치적 파급이 혹은 경제적 파급 같은 것들이 예측보다 훨씬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디 총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네네. 되거든요. 이게 원유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러시아 원유가 이제는 흔히 말하는 암시장이 아닌 정상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은 압박의 명분이 또 미국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네.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뭐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가 브라질에 50% 관세를 매겼잖아요. 이게 내정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세계 원두, 커피 원두 가격이 막 급하게 오르고 있는 이런 여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50% 관세 이런 것들이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인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섬유라든지 굉장히 소매품이거든요. 네. 인도 이 소매품들의 특성은 굉장히 중소기업 같은 데서 많이 만든다라는 예, 특징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는 인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가 많이 붙게 되면은 인도 내에 이런 소매업 같은 것들, 흔히 말해 소매업은 아니지만 소매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는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또 공급망 자체가 미국에서는 인도에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으로 좀 이전하는 이런 경향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예. 이들 나라들에 또 이전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이제 경제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출한 품목 자체가 경공업 제품, 흔히 말하는 이제 네. 경공업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물류망 자체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충격 자체는 아까 원자재, 커피 같은 예. 농산물이라든지 밀 이런 원유 이런 것들 수출하는 거와는 좀 영향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사실 엔비디아는 미국 주식을 가늠하는, 미국의 네네네. AI 시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내용이 이상하긴 한데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측보다 얼마나 더 수익을 내느냐가 미래 AI 시장의 전망을 가늠하는 가장 큰 네. 지표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보다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엔비디아는 당연히 실적보다 높게 예상보다, 예상보다 높게 그러니까 예상 실적보다 높게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폭 자체가 작게 되면은 사실 AI 시장의 어떤 뭐 빠른 성장이 우리 큰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가의 상승을 돋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상승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매출 자체는 뭐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늘어날 정도로 56%가량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빨리 늘어났는데 예측보다는 이 성장 속도가 그러니까 예측에 어떤 초과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간의 거래라고 이야기하죠. 장이 끝난 거래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은 이미 실적 발표 전에 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돼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러니까 예상을 얼마 넘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기대한 것만큼은 안 올랐다, 안 발표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해도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이 실망을 준다라는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거품론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좀 어렵겠어요, 이러면?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AI 시장이 조금 이상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이상하냐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오픈 AI에서 사실 거품론을 주창하는 이런 양상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뭐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투자 자체가 좀 과잉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AI 경제의 좀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 제조업 경제는 원가 경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기업들이 나와도 가격 경쟁을 통해서 뭐 마켓시어가 흔히 말하는 시장 점유율을 어떤 기업은 50%, 어떤 기업은 30%, 20%, 10% 이렇게 나눠 먹는 구조가 가능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AI 경제라든지 플랫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래서 승자가 되는 기업들이 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자가 되는 기업들이 몇몇 안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과잉 투자 논란이라든지 거품 논란이 좀 따라붙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지만 이거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자기 측에서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열매라는 것이 한 명한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잉 투자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위 열고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예상대로 동결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동결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9월에 금리를 한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강한데 우리나라가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서 지금 환율이 약간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환율 상승에 대한 압박 인센티브 같은 것을 압박 모티베이션을 좀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선제적으로 금리 내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내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가지고 외환시장에 혼란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까지 또 해결이 안 된 상태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지역 소비 쿠폰 같은 것들이 발행된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효과가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정책 역시 해결이 안 된 상태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릴 필요가 없는 게 하나고 부동산 시장, 관세 시장, 관세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전 한 9시 50분 전에는 결론이 나올 테니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